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개발의 절차 등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의 절차 한 번 나왔던 주제인데요. 소위 아이디어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 해서 대강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이제 부지 매입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건설의 과정, 이런 과정이 소위 부동산 개발의 절차라고 볼 것이고, 우리 시험에서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 소위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분석 한 총 3가지 정도가 위험에 관한 주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 먼저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 위험이라고 하는 거, 자, 토탈 3가지 정도를 이슈를 삼게 되는데, 먼저 나와 있는 게 위험의 유형이라고 해서 법률 위험,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총 3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장 위험이나 운영 위험이라고 하는 거, 시장 위험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운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반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오랫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가리켜서 운영 위험이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 답은 지금까지 100% 법률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습니다. 요건 뭐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경제학 했던 친구들이 부동산 학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법학에 관한 게 약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보기에 어려운 거, 이게 바로 법률 위험이라고 하는 개념, 요걸 가지고 그래서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이라는 게 이제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사법이라는 게 민법이 가장 대표적이고 상법이라는 것도 사법의 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은요, 다 공법의 한 영역으로 봐야 돼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법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사법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과 공법적 위험, 이렇게 이제 대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법적 위험이라는 것은 저기서 이슈가 되죠. 우리 계약법 파트에 가서 보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매수인이 전부를 취득하지 못하고 일부만 취득을 한다라든가, 또는 아예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등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자, 매도인의 귀책 사유, 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는 것을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유형은 3가지였었죠. 주로 공부했던 것이 감액 청구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고, 계약 해제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계약 해제에서 파생되는 주제로서 손해배상 청구. 논리만 잡습니다.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뭐 받은 게 좀 있어야 돼. 그런데 다 받지 못했을 때 그때 감액 청구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아예 받지 못하거나 또는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계약 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외 계약 해제에서 파생되는 개념으로서 손해배상 청구 등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자,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거나 취득했던 권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악의 매수인도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는 경우수를 조금 따지게 되면 대충 세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자, 민법에게 잊어버리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악의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됐을 때 악의 매수인 계약 해제 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라고요.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됐을 때. 뭐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 해서 자, 다시 이제 법률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제 제가 사법적 위험 관련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슈가 되는 게 공법적 위험이죠.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데서 용도 지역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 지역, 만약에 주거 지역인 줄 알고 땅을 샀는데 용도 지역이 바뀌었을 때 위험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공법적 위험에 해당이 되게 된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시험 지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부대에서 훈련을 하거나 개발을 할 수 없는 토지를 가리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요건 이제 어디서 우리 한번 이슈가 되냐면은, 자, 유연 전대중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 이런 얘기를 할 때 한번 문제를 삼게 됩니다. 해서 자, 뭐가 있었냐면은,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등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다? 재산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민통선이라고 해서 이 전답 과수원, 그다음에 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재산세 과세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 세법할 때 한번 또 얘기할 거예요. 등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것들은 지뢰도 있고 등등해서 개발할 수 없는 토지, 모르고 샀다가 개발 못하게 되는 위험 이런 것을 이름하여 공법적 위험.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하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위험 이런 것을 우리가 공법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다 저런 거 공부하잖아요. 자, 어디 가서 공부하냐면 이제 공인중개사법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정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 문화재 이런 것들도 개발 못하는 토지거든요. 모르고 잘못 샀다가 이때 발생하는 위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법적 위험. 사실 공법적 위험 종류가 워낙 많아요. 해서 개별법에서 개발을 못하게 막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한 위험, 이걸 우리가 공법적 위험. 그래서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모든 문제 결론은 뭘 가지고? 공법적 위험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 시장 위험, 운영 위험이라고 해서 한두 번 보시면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자, 위험에 분류해서 첫 번째 법률적 위험, 좀 더 구체적으로 공법적 위험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28회인가 마지막 구성이 됐는데 우리가 통제 가능한 위험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제 가능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부실 공사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 아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매도 인해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부실 공사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해서 제일 이제 깝깝한 게 해제 문제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이제 동탄 신도시, 2기 신도시 쪽에서 부영이라는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허접하게 만들어서 생 난리를 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이름하여 바로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담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리고 나머지 모르는 건 다 뭐라고요? 바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내용 볼까요?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외울 때는 무조건 바로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담보 위험 이것만 어떻다? 통제할 수 있다.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부동산 학개론 교재, 대학에서 쓴 그런 교재들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은 이빠이 써놨어. 그게 이제 4개가 나오는데 매장 문화재 출토에 따른 위험. 자, 방법 없습니다. 문화재 출토가 이루어지면 사업 주체가 누가 됐든 간에 올스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답이 나오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됐다. 이건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업지 주변에 사회 간접 자본시설 지연 위험. 요즘에 이슈가 됐던 게 저거 있었어요. 자, 송도 신도시 인근에서 자, 분양받았던 분들 일부가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사회 간접 시설이라는 게 설치가 된다고 분명히 분양 광고를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사회 간접 시설은 설치 안 되고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니들이 책임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해지하겠다 라고 했을 때 법원의 판례라고 하는 것은 아니 건설사에서 그 사회 간접 기본 시설을 자기가 직접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아파트 분양 광고할 때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인천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활용하는 게 그게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해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러니까 개발업자한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떻다? 온당치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이 양아치들이야. 어차피 그런 소송은 못 이기거든. 아니 열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송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한테 오면 제가 소송 못 이깁니다. 얘기해 주지. 해봤자 돈 줘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든 한번 해보십시다. 네, 그지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맑은 영혼들이 되지도 않는 사건을 가지고 소송 제기하고 하여튼 간에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변화에 따른 인허가 지연 위험 이런 것이 바로 통제 불가능한 위험. 자, 우리 시험은 좀 이따 분석해 드리겠지만 이게 학교론 교재 순서가 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A라는 교재를 쓴 사람도 B라는 교재를 쓴 사람도 C라는 누군가 한 번 쓰면 그거 보고 베끼거든. 다 보고 베끼니까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행정의 인허가 지연에 따른 행정의 변화에 따른 인허가 지연 위험. 이게
교재 제일 뒤에 있거든. 그래 대부분이 요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나올 것은 뭐가 된다고요?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비교하는 문제. 요렇게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것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개발 사업에 긍정적 요인이냐 부정적 요인이냐. 요건 이제 공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 그래서 공법적인 마인드로 갔을 때 용어 기부 체납과 용적률이라는 개념 요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구나. 우리가 정비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조합원 분양분이 있고요. 일반 분양분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그 조합원한테 분양하는 것을 조합원 분양, 그 다음에 조합원 외의자에게 분양하는 걸 일반 분양. 그래서 논리 구조 자체가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세지게 되면은 조합원은 그만큼 분담금을 적게 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강남 지역의 아파트 얘기할 때 항상 재건축할 때 그 건설사에서 공약 비슷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를 이빠이 올려버리겠다. 그래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는데 이 마을놈들이 정부에서 자, 그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조합원 입장에서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를 강력하게 규제를 들어가겠다. 마음대로 분양가 일반 분양가 책정을 못하게 막겠다라고 정책을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일반 분양분에서 폭리를 취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조합원 분담금이 올라가는 문제가 터지게 된다. 그래서 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도 보니까 골 때려 3달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간을 유예해달라라고 이렇게 그쪽에 집이 없으신가 보다. 코웃음을 치는 거 보니까 그쪽에 집 있으면 피를 토할 일이지. 아니 지금 코로나인데 조합원 총회하려면 얼마나 위험한데 별 너무 걱정을 다 하네. 그래서 3달 지나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논의의 전제는 3달 지나면 모든 코로나가 평정이 된다는 논리가 쌓여 있는 거고 지금 모이면 코로나가 대규모 확산이 될 거라고 전제를 하는 거지. 그건 개소리야 사실은. 정 두려우면 어떻게 돼? 온라인으로 하면 되잖아. 온라인으로 정하면 되잖아. 저번 총회에서 그냥 각각 건설사 나오고 그다음에 각각 얘기하고 싶은 사람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거나 등등 하면 될 문제인데 하여튼 간에 남의 일에 내가 나설 일은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별걸 다 핑계를 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지금 이제 이런 전제에서 가보십시다. 건설사,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원가가 줄어드는 거 다 좋은 거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돼. 이게 이제 문제가 두 개가 짬뽕이 돼 있어서 지랄인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긍정적 요인이 된다. 좀 이따 문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재건축하는 조합원 입장에서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가면 안 되고 그냥 개발사 입장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좀 이따 문제는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의 하락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긍정적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정비구역 말고 자 옆에 묶어서 땅을 더 사서 재건축을 한다라고 전제를 삼게 되면 우리 공법할 때 공부하셨잖아. 아우 이게 막 내 머리는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재건축할 때 주택단지 안에서는 동의요건 4343이라고 하는 거.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서는 얼마? 4332. 재개발은 431. 그래서 주택단지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재건축을 추진한다. 같이 묶어서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토지 가격 단가가 싸지면 어떻다? 조합원 분담금이 작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기간 단축, 긍정적 요인이 될 테고요. 용적률의 증가, 할증, 용어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용적률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될 테고. 요거를 이제 대응하는 개념이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아파트 지을 때 무조건 기부 체납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개발 이익 자체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부 환수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기부 체납. 이게 감소하면 긍정적 요인이 될 테고 기부 체납이 증가되면 어떻다? 부정적 요인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공법적 마인드가 있어야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부 체납 얘기하고 용적률 얘기. 그래서 처음 설명드릴 때는 공법을 한 번도 안 듣고 들어오면 이게 좀 힘들어지고 공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초기 분양률의 호조. 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초기에 일부를 분양을 한다. 그럼 잘 팔리는 게 좋은 거지. 자금이 그만큼
융통되니까. 근데 또 생각하십니다. 왜? 초기에 분양률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나중에 아파트가 못 오를 건데 그때 못 팔아먹으니까 불리하다. 이렇게 혼자 막 상상하시면 안 돼.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죠. 단순하게. 아파트값이 빠질 수도 있잖아. 그리고 파는 이유가 있겠지. 돈이 필요하니까 파는 건데 잘 팔리면 어떻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분담금의 감소, 그 긍정적 요인,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상승. 아까 설명드린 주제예요. 그래서 긍정적 요인이 되겠고, 이주비, 대출금리 하락. 이것은 어떻다? 긍정적 요인. 반대되는 게 부정적 요인에서 하여튼 이게 지금 8년 동안 두 문제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라고 하는 거 할증과 할인이라는 개념만 좀 아시고 기부 체납이라는 용어 정도 이게 갖는 의미만 이해하시면 이런 문제는 그냥 거저 맞추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게 될 겁니다. 해서 용적률과 기부 체납이라는 용어 정도 기억하실 것. 자, 그래서 지금요 위험 관련해서 자, 위험의 유형으로서 법률적 위험과 운영 위험과 시장 위험이라는 개념. 그중에서 법률적 위험, 공법상 위험이라는 게 출제 이슈. 그래서 응용 들어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바로 이 매장 문화재 출토에 따른 위험 또는 문화재와 관련된 위험은 굳이 해석하면 어떻다? 법률적 위험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같이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주제가 되고 하여튼 위험의 분류. 그다음에 통제 가능한 위험,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담보 위험. 이것만 통제 가능하다. 나머지는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이런 것들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 위험과 관련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타당성 분석 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 타당성 분석, 구체적으로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을 가리켜서 타당성 분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 계산 문제 30회 때 구성이 됐는데 입지 개수라고 하는 거,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입지 개수. 자, 이 얘기는 우리 부동산 학개론 중에서 총론 파트에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다시 보십시다.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겠지만 부동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존재했었죠. 해서 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성질, 이걸 뭐라고 한다? 부동성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부동성에서 외부 효과라는 것이 키워드가 됐었죠. 주변에 좋은 시설 들어가면 땅값 오르고 주변에 나쁜 시설 들어가면 어떻다? 땅값 빠진다. 이게 외부 효과. 그 다음에 부동성, 부동산은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땅을 꼭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직접 가야 된다. 이걸 임장 활동. 그리고 시장론에서 문제였던 것이 세상의 땅이 모두 움직일 수 있다면 서울의 땅값이 비싸면 서울에다 땅을 많이 공급하면 되는데 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만 땅값이 비싸고 지방은 땅값이 싸지는 문제. 이걸 국지적 시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같이 이제 묶어서 얘기하는 게, 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소위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다 개별 분석을 한다. 해서 푸주 아파트, 자, 101동 30평대 아파트에는 감정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요즘에 이제 시끌시끌한 남원 이런데 혹시 그런 아파트가 있다 하십시다. 30평대. 그리고 서울에 30평대 아파트가 있다. 그 두 개의 아파트의 감정 가격은 당연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나머지 디자인, 내부 평면 구조 다 똑같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 해서 같은 맥락이야. 지금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면서는 그 개발 사업 그 자체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지역 경제, 자, 그 도시의 특성부터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걸 이름하여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공장이 밀대 있는 지역이다. 거기다 굳이 아파트를 한 채 짓는다 한들 그건 별로 타당성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이제 역발상이라고 해서 아파트만, 공장만 있는 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게 되면, 자,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는 전체분의 일부라고 하는 게 모든 얘기의 시작, 전체분의 일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이런 식이죠. A 도시의 X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라면, 자,
자, 이때 A도시에 대응해서 전국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산업에 대응해서 전체 산업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분모를 보게 되면 전체 중에 전체가 분모 중에 분모. 그래서 전국의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라는 것이 뭐가 된다? 분모 중에 분모가 될 테고 전국의 X산업의 고용자 수가 분모 중에 분자가 되게 된다. 자, 분자 중에 분모는 A도시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분자 중에 분자는 A도시의 X산업의 고용자 수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공식 외우셔야 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계산 문제에 자,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각 잡고 그냥 날 잡아서 계속 보셔야 돼. 돌아서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공식을 외우셔야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공식을 외우되 전체분의 일부에서 하여튼 공부 어렵게 이제 하시고 고생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외우지 않는 것은 자기 기망행위야. 그래서 이건 이제 29자 주기를 보면 이제 대충 출제될 게 나오는데 사실 주기는 높아 보이진 않아요. 30회 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전체분의 일부. 자, 다시 봅시다. A도시라는 것이 있다면 어떻다? 전국이라는 개념이 있다. X산업이라는 특정한 산업이 있게 되면 이때는 뭐가 있다고요? 자, 전국의, 자, 전체 산업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자, 전국의 전체 산업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X산업 고용자 수. A도시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A도시의 X산업의 고용자 수에서 항상 전체분의 일부라고 해서 입지 계수 구하는 거.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요, 항상 A도시의 X산업, B도시의 X산업, B도시의 Y산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랬을 때 먼저 전체가 분모를 미리 계산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산 A도시의 X산업, A도시의 B, Y산업, A도시의 G산업 이런 식으로 분류가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문제의 전체 분모를 미리 해결을 해놓고 나중에 계산할 때 한꺼번에 나눠주는 것이 계산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계산한 순서조차도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우리 앞에서 경제론 공부하실 때 거미집 이론이라는 거 얘기하면서 자, 바로 공기가 수기보다 큰 뭐가 되고 수렴형이 되고 자, 공기가 수기보다 작게 되면 자, 발산형이 될 테고 같으면은 순환형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 그러면서 항상 제가 P equal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달라라고 했던 것처럼 문제를 푸는 것 자체 풀어가는 과정 자체를 외워서 쇼부를 봐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 그 수학이니 뭐니 한지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돼갖고 구구단 외로는 그거로 이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그때쯤 해서 마지막 원치 않았던 공부를 했던 것이고 그걸 학교를 그만두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 돈 버는 게 좀 힘들긴 하더라도 최소한 수학은 안 풀어도 되거든. 해서 30년, 20년씩 지나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 근데 이놈 망하려면 증을 따야 되니까 전체분의 일부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전체분의 일부. 그럼 시장성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을 검토하는 단계를 얘기한다. 8년 동안 질문 1개 나왔었고, 시장성 분석. 내가 만든 이 원룸이 아파트가 얼마나 시장에서 먹힐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을 시장성 분석. 그리고 이때 용어 하나 나오는 것이 흡수율 분석. 그래서 과거에 아파트 장사했던 애가 얼마나 물건을 잘 팔아먹었는가를 검토하는 거, 이걸 우리가 시장성 분석 또는 흡수율 분석이라고 부르게 된다. 내용 별거 없어. 그래서 과거에 분양 또는 이임되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 또는 흡수율 분석. 그래서 흡수율 분석의 목적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새롭게 분양해서 건설해서 분양할 이것이 얼마나 잘 분양이 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자, 흡수율 분석의 정의. 그 외에 한 번 나왔죠. 23회 때인가. 너무 오래전에서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자, 5%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10%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자, 개발업자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거 하면서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투자론 파트에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론 파트에서 운영 위험, 시장 위험, 그리고 또 하나가 법률적 위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요.
나중에 투자론 파트에 가면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여러분 교재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드릴게요. 돌아서면 또 잊어먹겠지만 위험의 분류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3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사업상 위험이라고 하는 거,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용어가 비슷해 보여. 그러면 여기서는 사업상 위험이 어려워. 시장 위치, 운영 위험 나와 있죠? 망할 놈의 새끼들에 대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등을 여기서는 이제 투자론에서는 사업상 위험이라는 것에 두 개는 깔아버려. 그러니까 의미가 똑같은데 쫓아가면 안 돼. 이 투자론 할 때 위험이라는 것은 쉬운 거 잘 가자고 했어요. 금융적 위험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금융적 위험이 뭐야?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금리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가리켜서 금융적 위험이라 부른다. 두 번째,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 토지라고 하는 자,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너무 비싸. 고가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거. 해서 쉽게 팔 수가 없어. 팔고 싶을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부르게 된다.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금매로 팔아서 자 가격을 낮게 받을 가능성. 이걸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 지금 외울 게 뭐라고요? 유동성 위험하고 금융적 위험만 정확히 외우시면 나머지 모르면 다 사업상 위험. 왜?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것은 지금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 보통 실물 투자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 피하기 위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로 실물 투자가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요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만 정확히 외우시면 나머지 모르면 다 사업상 위험. 해서 용어 자체가 약간 혼용해서 두 개가 뒤죽박죽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리겠지만 한 번씩 스크린하는 정도. 여러분 교재 85페이지 가서 지문 문제 분석 보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교재 86페이지, 6페이지부터 85페이지 오른쪽 그 본문 중에 관련 기출문제 26회 때 나왔던 문제 좀 특이했던 문제가 나왔어요. 관련 기출문제 86페이지 부동산 개발이 다음과 같이 5단계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적절한 것에서 사업 부지 확보, 예비적 타당성 분석, 사업 구상, 사업 타당성 분석, 건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은요 건설이라는 단계가 되겠지요. 그래서 자 건설은 미음은 제일 뒤에 가야 돼. 그래서 2번 나가래가 될 테고요. 아니 처음 보더라도 해서 제일 처음이 사업 구상 해서 디귿 제일 앞에 있어야 되고요. 미음 제일 뒤에 있어야 되는 답이 1번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니 순서 매기지 말고 힘드니까. 객관식은 문제 풀어가는 테크닉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을 해보거든. 뭐가 먼저 있을까? 이게 이제 사업 구상 단계가 제일 첫 단계다. 마지막에 건설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버리면 주어진 데이터를 대충 보면은 마지막에 건설이라고요. 부동산 개발의 마지막 단계가 보통 건설. 물론 좀 이따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따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이제 마케팅을 다시 절차에 넣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럼 마지막이 마케팅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마케팅이 되는 거고 해서 자, 그 정도. 옆에 지문 가지고 이제 분석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6페이지 핵심 지문. 자, 지문들 많이 나와 있네요. 12개 구성이 됐었고요. 그 중에서 2개를 답으로 구성을 했네요. 자, 보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뭐 하나만한 얘기. 2번 지문. 워포드라는 학자는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놈도 결국은 뭐야? 법률 위험을 제일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어. 왜? 얘들은 경제학이 있기 때문에 법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개론 관련한 교재들을 보다 보면 법학에 관한 부분들은 아사리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령이 개정된 걸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 못해요. 법이 이제 법 공부를 제대로 해놓지 않게 되면 법령 해석 자체가 안 되니까 옛날 자료들 막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 치고 3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4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오랫동안 건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그다음
5번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장 위험. 6번 공사기간 중 이자율 변화,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등에 따른 시장 위험으로 볼 수 있다. 뭐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미리 다 외우고 들어가면 쉬워져. 그저 법률적 위험, 그 중에서 공법적 위험을 답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자, 6번 지문. 자, 공사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 침체. 이게 시장 위험 맞고요. 7번 지문.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용도, 지역, 지구제와 같은 공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형성될 수 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지문, 답을 뽑았던 지문이죠. 그래서 자, 그 정도고 8번 답이 됐네요. 개발 사업 부지에 군사 시설 보호구역 일부가 포함돼서 사업이 지연되다면 이것은 법률적 위험 분석을 소리한 결과이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자, 이게 공법적 규제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거나 이런 위험을 가리켜서 바로 요렇게 보고요. 똑같은 논리 구조죠. 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땅을 샀다가 개발이 지연이 됐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이것도 공법적 위험 분석을, 자, 공법적 위험, 이것에 대한 분석을 소리한 결과이다. 이렇게 봐야겠고. 9번,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10번 지문요.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해서 오른편. 11번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몇 번째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12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따른 인허가 지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끝머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틀렸죠? 행정의 변화에 따른 인허가 지연 위험은 개발업자가 관리할 수 없는 위험. 자, 해서 이게 지금 이제 28회 때 출제가 됐어요. 29회 30회 안 나왔어요. 그럼 충분히 또 내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빡센 문제로서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 비교하는 것. 통제 가능한 위험 하나 있었죠. 자, 부실 공사에 따르는 하자 담보 위험. 이것만 통제 가능한 위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재 87페이지 하단부에 관련 기출 문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시행사에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기간 연장, 이건 부정적 요인이 되겠죠. 대출 이자율의 상승.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일단 건설사 입장에서도 비용이 추가가 발생할 테고 수요도 경우에 따라서 감소하기 때문에 부정적 요인이 되게 될 것이다. 초기 분양률의 조정, 부정적 요인, 용적률의 증가, 긍정적 요인. 그 다음에 매수 예정 사업부지 가격의 상승은 부정적 요인에서 답은 한 개로 구성을 합니다. 2번 문제 비슷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25회 때 나왔던 문제. 자, 지금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 그럼 이제 지금 문제로 생각하면요. 지금 29회 때는 그냥 아파트 시행사 얘기를 했었고 지금 25회 때는 재건축 조합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31회 때 출제가 되면 뭘 얘기했어? 보나마나 재개발 조합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아파트 시행사 기준으로 보는 것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기준으로 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건설 자재 가격의 상승, 부정적 요인,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상승, 긍정적 요인, 조합원의 부담금 인상, 부정적 요인, 용적률의 할증, 긍정적 요인, 이주 대출금리 하락, 긍정적 요인이 되겠고 공사기간의 연장 부정적 요인, 기부채납 증가 부정적 요인. 그래서 부정적 요인은 건설자재 가격 상승, 조합원의 부담금 인상, 이주부채자 공사기간 연장, 기부채납 증가해서 이 네 가지가 부정적 요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하는 기술을 분석해야 되려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5회 때는 부정적 요인은 몇 개인가? 그 다음에 29회 때는 그 문제 보고 뵙게서 약간 주체를 바꿔서 긍정적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내용 거의 다 중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기초적인 부분에 끊임없이, 지초적인 부분에 끊임없이 익숙해지셔야 돼. 그래서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88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인근 지역 분석은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의 현황 전망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뭐 특별히 어렵지 않죠. 개발 과정에서 그 자기 물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인근 지역 분석.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 구성할 때는 소위 자, 입지 개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이것도 무조건 그래. 전체분의 일부라고 해서 일부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시간이 문제가 시간 때문에 이걸 풀지를 못해요. 시간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각 도시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의 입지 개수가 1을 초과하는 것은 해서 자, X산업의 입지 개수 뭐라고 돼 있어? A 도시, B 도시, C 도시, D 도시를 가는 거죠. 그러면 전체분에 이렇게 한다고 자, 전체 분모를 보면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라고 하는 것이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가 분모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국의 X산업의 고용자 수가 분모 중에 분자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바로 먼저 계산을 해야 돼. 하나하나 계산은 끝이 없어요. 시간들이 너무 많이 소요돼. 해서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가 6,250명, 전국의 X산업의 고용자 수가 얼마? 3,350명. 그럼 이제 이렇게 간다고. 3,350 나누기 6,250. 요거 계산 좀 때려 주실래요? 먼저 이걸 계산을 해야 된다고. 3,350 나누기 6,250이라는 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고. 시간이 없다고. 1분 안에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먼저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내는 거야. 3,350 나누기 6,250 해서 자, 계산기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3,350 자, 3,000 계산기 3,350 나누기 6,250 하면 0.536이라는 값이 나오죠. 이 값이 어떻다? 0.536이 나온다. 이 값이 0.536이 나온다. 그럼 이제 이걸 먼저 계산했다고 치게 되면은 A 도시의 X산업의 입지 개수는 겁나 쉬워. 자, 분자가 뭐가 돼? A 도시의 X산업 고용자 수가 되는 거죠. 얼마? 400명이죠. 400명이죠. A 도시의 전체 고용자 수는 얼마가 된다? 1000명이죠. 그죠? 그러면 0.4 나오기 0.536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 값이 0.73가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를 그러니까 미리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그럼 나머지는 되게 빨라져요. B도시 X산업의 고용자 수는 1200 나누기 2000 나누기 0.536 이렇게 하는 거죠. B도시 X산업 고용자 수 나누기 B도시의 전체 고용자 수니까 그 전국 얘기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산할 때 1200 나누기 2000 나누기 0.536. C도시 같은 경우는 650 나누기 1150 나누기 0.536. 그 다음에 D도시 같은 경우는 1100 나누기 2100 나누기 0.536 하게 되면은 이걸 1분 만에 풀 수가 있다고. 문제를 그렇게 하면 풀어 가실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해설은 뭐 달려있는데 이건 해설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공통적인 요소를 먼저 뽑아내야 된다. 이게 전체 기본적인 문제 패턴. 그 다음 교재 89페이지 2번 문제 가볼까요? 자, A지역의 X산업과 B지역의 Y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지금 30회 때 문제인가요? 해서 요것도 기본 틀, 공식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숙달이 되느냐. 이 싸움이요. 그냥 무조건 공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A지역의 X산업의 X산업의 입지 개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전체부터 봐야 돼. 다 분모가 어떻게 된다고?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뭐가 된다? X산업의 고용자 수. 이게 뭐가 일단 분모. 첫 번째 분모값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분모값. 해서 자, 그리고 분자값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A도시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A도시의 X산업의 고용자 수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먼저 풀라고 하지 말고 공식을 써야 돼. 공식을 쓰면 찾아서 딱딱딱 칠 수가 있어. 그래서 A도시의 X산업의 고용자 수가 몇 명입니까? 100명. 이렇게 돼 있죠? A지역에 X산업 고용자 수가 얼마? 100명.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풀라고 하지 머리로 하려고 하면 안 돼. 다시 A도시의 X산업의 고용자, 자,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A도시의 X산업 고용자 수 나누기 A지역의 전체 고용자 수 이걸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전국의 X산업 고용자 수 나누기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 이걸 공식이 외워져 있으면 하나도 들을 게 없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볼 때 마음 급해도 한 번만 써보시면 된다고. 그럼 계산기가 딱딱 떨어지잖아. 그럼 제일 위에, 자, 이거부터 먼저 가볼까요? 전국의 전체 고용, 자, 전국의 X산업의 고용자 수라고 하는 게 지금 X산업이 240명인가요? X산업 전체 고용자 수가 240명이잖아요. 아, 표 보면 240 나와 있잖아요. X산업 그 전체가 얼마? 240명. 그리고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400명 나와 있죠? 400명. 그럼 분모값이 240 나누기 400이 될 테고, 분자값 A도시의 전체 고용자 수 A지역만 가지고 보니까 200명 나와 있죠? A도시를 찾아봐야 된다고. 그 중에서 X산업이 100명, 그 다음에 Y산업이 100명이니까 토탈, 자, 100 나누기 200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계산하면은, 자, 100 나누기 200 하면 0.5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요거 미리 계산해서 때리게 되면 240 나누기 400 하게 되면 값을 뽑아낼 수가 있다고. 이게 A지역의 X산업의 고용자 수, 자, 입지 개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두 번째에서는 B지역의 Y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갑시다. 전체 분모,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 얼마? 400명. 전국의 Y산업의 고용자 수가 얼마가 됩니까? 전국의 Y산업의 고용자 수 16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편 B도시의 전체 고용자 수라고 하는 것은 200명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B도시의 Y산업의 고용자 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얼마야? 60명 주어져 있나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게 두 가지야. 먼저 시험 볼 때 이게 표가 위치가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란해. 그때는 제일 간단한 게 공식 한번 써보시면 돼.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X산업 고용자 수, A지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A지역의 자, X산업의 고용자 수 이런 식으로. 또는 자, B도시의 Y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전체 Y산업의 고용자 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B도시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B도시의 Y산업의 고용자 수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근데 이게 눈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자꾸 써보고 연습하라고 하면 또 얘기해. 자기는 쓰는 건 이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봐야지 이게 익혀진다고. 알았으니까 쓰라고 한번 짜증나니까 귀찮으니까 쓰라고 한 번만 써보라고. 자꾸 훈련하셔야 돼. 이게 이제 성인들이다 보니까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되거든. 이해가 쭉 되니까 안다고 착각하신다고. 이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때워야 돼요. 이런 게 되게 아까워요.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또 이제 머리에 먹물 들어갔다가 또 그냥 딱 보고 알았어 이래. 알긴 뭘 알아. 그냥 몸이 안 따라오는데 이게 표 위치만 바꿔놔도 마음이 지랄 같아져요. 위치만 조금 숫자 하나씩 표 모양만 바꿔도 이게 시험 보실 때는 당황을 한다고. 그건 딱 한 가지예요. 훈련 안 해서 그래. 근데 아이들 그 구구단이라든가 연산 이런 것도 얼마나 뺑뺑이 돌립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이제 아직은 지적 능력이 많이 부족해도 단순하게 훈련하니까 그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보셨어요. 입지개수 문제. 다시 공식 한번 체크하십시다. 자,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만약에 X산업의 입지개수를 따질 때는 전국의 X산업 입지개수, 그 다음에 A도시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A도시의 X산업의 고용자 수. 만약에 B도시의 Y산업의 고용자 입지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Y산업의 고용자 수, 그리고 분자값은 B도시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B도시의 Y산업의 고용자 수. 그래서 공식 다 나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놓치면 안 돼요. 상당히 아까운 문제. 이런 것들 거의 이제 시험 보시고 나면은 공부 그 야매로 하시는 분들의 기본 속성이 자랑인데요. 계산 문제 하나도 못 풀었다고 그래요. 그게 암기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만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 교재 89페이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하나 체크해 볼게요. 자, 시장성 분석 단계에서 향후 개발될 부동산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가능성을
분석을 하게 된다. 어렵지 않고요. 시장성 분석은 부동산이 현재는 미래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해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 틀렸죠? 그래서 자, 5번 질문. 민감도 분석은 시장에서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이 아니라 흡수율 분석인데 다 옛날 문제들입니다. 요즘에 이런 식의 유치한 문제 잘 구성 안 해요. 이제 분석이라는 게 두 개가 나와요. 투자론에서 민감도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분산 표준편차 민감도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때 뭐라고 합니다. 이걸 민감도 분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질문 하나. 너무 오래전 질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서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해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개발 절차. 잠시 끊었다가 이제 바로 이어서 마케팅이라는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